백만장자가 눈 속에서 말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젊은 원주민이 그를 발견하지만 그를 돕는 것은 그의 마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그녀가 모르는 것은 이번 선거가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파타고니아의 얼음바람은 하툰과시, 헤이턴 괴이 사이, 마을을 무자비하게 불었고 젖은 땅의 향기와 희미한 아침 햇살 아래 녹은 얼음을 실어 나갔습니다. 눈 덮인 산 위로 창백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승민의 목은 매서운 추위에도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오두막 아래는 모닥불의 온기가 통나무와 마른 나뭇잎으로 만든 구조물의 틈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얇은 이불 속에서 열로 떨며 정신착란 속에서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아마루의 땀에 젖은 피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깜빡이는 불빛에 젖어 붉게 물든 그의 얼굴이 빛나고 반쯤 벌린 입술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며 그가 열병과 싸우고 있는 조용한 싸움을 드러냈다. 그의 호흡은 빠르고 불규칙했으며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승민 막 내린 눈 냄새가 옷에 스며들었다. 차갑게 굳어진 그의 손에는 어둠이 계곡을 뒤덮기 전에 서둘러 모아둔 약초 꾸러미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작은 루카를 지나 아마루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아픈 딸의 이마 위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고 있는 어머니에게 먼저 멈췄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오두막의 원형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노인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시간에 따라 조각되어 기대로 가득 찬 침묵을 반영했습니다. 열이 안 내려요. 상인의 약이 필요해요. 그녀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피곤해 보였다. 루카의 벽에 불의 그림자가 춤추고 있었고 승민은 그 그림자가 자신의 절망을 반영하고 있음을 느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답도 알고 있었어요. 상인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을 청구했습니다. 마을에 남은 몇 안 되는 식량은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제 그들이 가진 것은 깨진 희망뿐이었습니다. 승민 그의 여동생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젖고 차가운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자 목구멍에 덩어리가 조여졌습니다. 그의 가슴은 마치 그의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아마루. 내가 해결책을 찾아볼게. 그의 목소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들렸다. 거의 속삭임. 그는 젖은 천을 이마에 대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초는 몇 시간 동안 증상을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치료되지 않아 그녀의 여동생을 소모했습니다. 그는 아직 가지고 있는 작은 희망을 깨뜨릴 말을 피하려는 듯 입술을 꼭 다물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동전이 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그에게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중얼거렸다. 동전, 언제나 동전. 금속 조각이 그의 여동생을 삶과 죽음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을 드나드는 상인은 동정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생산물을 양모, 가죽, 곡물로 교환했지만 마푸체족은 약값을 지불할 만큼 돈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병이 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장로들은 침묵을 지키고 그를 지켜보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승민은 그 기대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어깨에 느꼈다. 그는 젊고 강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녹화의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연기 기둥이 구멍을 통해 회색 하늘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항상 그녀의 말을 듣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산에 아마루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걸까요? 바깥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방황하는 영혼처럼 울려 퍼지며 녹화의 구조가 삐걱거렸다. 승민은 살갗을 파고드는 추위를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갔다. 그는 시선을 산에 고정했다. 그들은 눈과 바위 사이에 언제나처럼 당당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여동생의 유일한 희망은 찾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붙잡는 단단한 손길을 느꼈고 그를 뒤돌아보게 만들었다. 엄마의 눈시울은 걱정으로 붉어졌다. 승민아, 어디가? 그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그의 여동생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떠난다면 나는 적어도 그녀를 구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판초를 고쳐 입고 낡은 부츠를 단단히 고정하고 칼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담요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눈 위에 새겨진 모든 발자국은 침묵의 약속이었고 보장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숲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산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실패하면 혜진이는 다시는 일출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파타고니아의 매서운 추위가 승민의 얼굴을 뜨겁게 달궜다. 부드러운 눈밭을 걷는 승민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을 앗아갈 만큼 가라앉았다.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그를 말리려는 듯 그의 몸을 때렸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오르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아마루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 솟아오른 산들이 당당하고 조용했습니다. 그 얼음과 바위의 미로 속에 얼어붙은 풍경의 차가운 그림자 속에 숨겨진 기적,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승민 판초를 어깨 위로 걸치고 주먹을 꽉 쥐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언니의 운명은 결정됐다. 그가 바람을 거슬러 움직이는 동안 그 산의 다른 곳에서 한 남자가 같은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매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혁재는 호박색 액체도 맛보지 못한 채 한적한 농원 테라스에 위스키 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눈앞의 광활한 하얀 공간을 헤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갇혀 있었다. 파타고니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럭셔리 리조트 중 하나인 하시엔더 엘 센티넬러가 그의 시선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야생의 자연 속에서 독특한 경험을 찾고 있는 억만장자들을 위해 설계된 그 장소는 어디에도 없는 보석이었습니다. 그와 선택된 사업가 그룹이 부동산을 소유했습니다. 운영 중의 손님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한 곳에서 사냥하고 말을 타고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즌이 끝났다. 농장은 텅 비었고 소와 말 사육을 담당하는 현지 노동자들만 남았다. 제역 시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시, 운동, 사업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그의 호화로운 아파트의 벽이 그를 질식시키기 시작할 때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농장으로 오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과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 해요. 겨울의 광활함은 슬프고 생명 없는 그림처럼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눈 덮인 계곡, 얼어붙은 나무, 회색 하늘.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품고 있던 공허함을 반사하면서 차가운 미풍이 아득한 속삭임,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기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유리창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윤서야, 내가 여기 있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그녀의 말은 세상마저도 그녀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바람 속에 사라졌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가 그의 삶의 의미를 부여한 모든 것을 데리고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쉬는 동안 그가 그녀의 연약한 손을 잡은 지 6개월이 지났다. 목적 없는 남자가 된 지 6개월. 테이블 위, 그의 옆에는 다른 삶에 속한 듯한 순간이 담긴 초상화 홀더가 있었다. 그와 윤서가 같은 테라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파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순한 롤빵으로 묶었고,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가 없다는 것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떨어지는 폭포 소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검은 마린 센트리가 울타리 근처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은 혁재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인지한 듯 안절부절 움직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친구? 센트리는 고개를 저으며 세게 코를 골았다. 그들 사이의 유대는 깊었고 수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이 누구보다 혁재를 더 잘 이해한다고 말하곤 했다. 아마도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뿐이었을 것입니다. 외로움의 무게가 그림자처럼 그의 어깨를 덮쳤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텅 빈 벽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구석구석에 윤서의 부재가 스며드는 억압적인 침묵을 참을 수 없었다. 만일 그가 거기에 하루만 더 머물면 그는 미쳐버릴 것입니다. 순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그는 유리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계단을 내려가 마구간을 향해 걸어갔다. 추위가 그의 피부를 면도칼처럼 베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친구, 산책하러 가자. 안장을 조정하면서 어둡고 피할 수 없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눈 속에서 길을 잃으면 세상은 언젠가 혁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마침내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는 센트리에 올라 고삐를 잡고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후려쳤고 하얀 풍경이 그의 앞에 끝없는 바다처럼 펼쳐졌다. 혁재는 그것이 자신이 똑같은 남자로 탈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몰랐다. 추위가 혁재를 괴롭혔지만 그는 계속해서 버텼다. 센티넬은 두꺼운 눈을 뚫고 전진하고 있었고 그의 숨결은 짙은 흰 구름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얼어붙은 풍경, 바람에 뒤섞인 외로움이 듣고 싶지 않은 추억을 속삭였다. 그를 둘러싼 세상은 그의 가슴 속만큼 큰 얼어붙은 공허함이었다. 말을 걸을 때마다 혁재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탈출을 위해 말을 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두고 온 위스키 잔은 그의 기억 속에 아직도 불타고 있었고, 그 텅 빈 농장에는 아무것도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눈송이는 처음에는 작은 알갱이로, 다음에는 날카로운 바람에 날리는 얼음 조각으로 더 큰 힘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센트리는 불안하게 코를 골았고,
그의 귀는 초조하게 꿈틀거렸다. 제역 고삐를 당겨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동물의 본능은 그가 여전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이 들려 시야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혁재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벽뿐이었다. 뒤돌아 풍경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이 걸어온 길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너무 멀리 탔습니다. 진정의 친구야 돌아갈 길만 찾으면 되는데 길이 없고 눈과 바람만 있을 뿐이고 나갈 수 없는 미로였다. 센트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그의 발은 위험한 땅에 가라앉았습니다. 혁재는 배가 뒤집히는 걸 느꼈다. 뭔가 이상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들 밑에 땅이 사라졌습니다. 눈은 작은 계곡 가장자리에 불안정한 선반을 덮었습니다. 말이 미끄러졌고 다리도 걷잡을 수 없이 미끄러졌습니다. 혁재는 버티려고 고삐를 꽉 잡아당겼지만 세상은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마른 타격, 그의 머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터졌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승민은 눈 덮인 숲속을 걷는 동안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그 침묵은 절대적이었고 그의 부츠 밑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중단되었습니다. 겨울의 무게로 인해 구부러진 나무들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긴박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는 기적의 식물, 거래를 위해 사냥할 수 있는 동물, 동전 몇 개를 얻고 아마루의 약을 살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알 수 없는 목적지로 인도하는 듯했다. 그때 멀리서 이웃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즉시 멈췄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을 보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의 백성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백인 지주들은 그 땅에 거의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검은 말이 나무에서 나타나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승민 눈살을 찌푸리며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부르자 청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말은 살짝 뒤로 물러났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내가 따라오길 바라는 듯 다시 낑낑댔다. 무슨 일이야?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단지 동물의 거친 숨소리와 불안한 눈만 있을 뿐이었다. 승민 내부에 무엇인가가 그에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는 믿었다. 말을 따라가는 승민은 살갗을 스치는 추위를 느끼며 빽빽한 눈밭을 건넜다. 폭풍이 산의 그 부분을 처벌했습니다. 그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센트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것을 보았다. 눈 속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시체였다. 승민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의식을 잃은 남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했고 거의 푸르스름했으며 입술은 추위로 인해 터졌습니다. 그는 표적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훌륭하고 잘 만들어졌지만 눈과 진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봐, 내 말 들려? 대답이 없습니다. 승민이 이를 악물었다.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백성은 백인들을 믿지 않았지만 그는 사람을 운명에 맡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시체 옆에 무릎을 꿇고 무릎 아래로 눈이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약했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몰랐다. 추위는 무자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온기를 앗아갔고 그의 힘을 고갈시켰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면 둘 다 두 개의 시체가 되어 산의 하얀 광활함에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검은 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은 깊고 세심했으며 승민이 설명할 수 없는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은 얼음장 같은 공기를 배경으로 작은 흰 구름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에게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영이요, 산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승민은 천천히 손을 뻗어 차가운 주둥이를 만지며 팽팽해진 피부 아래 온기를 느꼈다. 말은 물러서지 않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고요히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는 존경심이 가득하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나는 영혼들이 항상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동물의 근육질 목을 따라 손바닥을 미끄러뜨렸고 두꺼운 피부 아래에서 동물의 강한 맥박을 느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었지만 존경했습니다. 당신은 산을 조각하는 바람처럼 강하고 우리를 몰고 다니는 늑대처럼 충실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눈에서 그것을 봅니다. 센트리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하는 듯 고개를 저었다. 승민은 잠시 눈을 감고 추위와 적막이 영혼에 스며들도록 했다. 산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다면 그것은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말을 바라보았다. 나는 대지와 얼음의 아들 승민이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등에 얹어주실 수 있나요? 그를 마을로 데려가시겠어요? 센트리는 움직이지도 도망치지도 후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거기에 머물렀고 그의 검은 털에 눈이 쌓였습니다. 승민은 감사와 존경의 물결이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 손을 가슴에 대고 이마가 말의 손에 닿을 때까지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는 고대의 몸짓이자 정신적인 형제들 사이의 침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수락하시면 귀하의 귀족을 기리겠습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오늘 밤 너의 곁을 걷는 나그네일 뿐이다. 당신이 나를 돕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의 관대함은 기억될 것입니다. 말은 다시 코를 골며 한쪽 발로 눈을 내리쳤습니다. 그렇다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승민이는 알아들었다. 그는 노력 끝에 의식을 잃은 사람을 들어 올려 동물의 등에 눕혀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안정시켰습니다. 센트리는 저항하지 않고 그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승민 잠시 망설였다. 그는 그런 말을 타본 적이 없었지만 두려움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동물의 갈기를 잡고 충동적으로 그 사람 뒤로 올라가서 안장이 몸에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셋이에요, 형제님. 폭풍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당신은 길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가자. 그를 집으로 데려가자. 바람이 그의 주위를 으르렁거렸다. 눈이 그들을 살아있는 벽처럼 감쌌다. 하지만 센트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꾸준하고 확실하게 눈 위를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산은 말했고 그날 밤 그는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로의 복권은 자연 그 자체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폭풍은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바람은 굶주린 짐승처럼 휘몰아치며 승민의 피부를 때리고 눈을 덮었다. 모든 발걸음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센트리는 깊은 눈 속으로 발굽을 파묻으며 열심히 전진하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결단력을 갖고 전진했습니다. 등을 기댄 의식을 잃은 남자는 움직일 때마다 몸을 흔들었고 매 순간 무거워지는 듯한 무게였다. 승민 고삐를 꽉 쥐고 그를 쓰러뜨리려는 눈보라의 몸이 굳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심하게 뛰고 있었다. 마을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시간은 그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그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낯선 사람. 몸의 따뜻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입술은 갈라지고 근육은 당장이라도 부러질 듯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없었다. 하얀 하늘 아래 별들은 가려져 있었고 지금 나도 알고 있는 길은 눈에 지워진 그림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센트리는 길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을 믿었고 산을 믿었고 영혼이 여전히 그를 인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루카스의 첫 번째 실루엣이 그의 앞에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피로로 인해 거의 산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마을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모닥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작은 반짝거리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두막을 떠난 사람들은 노인들이었고 그 뒤를 이어 전사들과 두꺼운 담요를 두른 여인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추위와 생존의 무게로 상처받은 얼굴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승민 어렵게 하차했습니다. 그의 몸은 돌처럼 느껴졌고 노력으로 인해 모든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혼자 붙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힘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남자는 어깨에서 미끄러져 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두려움도 있었고 불신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한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가장 나이 많은 전사 중 한 명으로 수년간의 전투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낯선 사람을 위해 음식과 불을 위험에 빠뜨리나요? 그들이 도왔나요? 왜 지금 우리가 그를 도와야 할까요? 또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들을 둘러싼 겨울 그 자체처럼 차가웠다. 승민은 공기의 긴장감을 느꼈다. 그 사람들은 목표물은 물론 외부의 누군가에게 자신의 적은 자원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를 무시하며 깊은 숨을 쉬었다. 그의 백성들은 그를 반대했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며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장로들을 올려다보았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로막으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확신이 가득했다. 마을에 침묵이 흘렀다. 오직 바람만이 움직이지 않는 몸들 사이의 공허를 깨뜨렸다.
장로들은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산이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 어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는데 그의 어머니였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더 깊은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쳐다본 다음 그의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승민이는 우리 집에 불행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이 사람을 구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그를 존경해야 합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서로 수근거렸다. 의심과 저항이 있었지만 그 말에 감히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지팡이에 기대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시선은 피부 너머의 무언가를 찾는 듯 승민에게 고정됐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아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가 회복될 때까지만. 그러면 당신은 떠나야 할 것이다. 승민은 그것이 그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노력한 끝에 낯선 사람을 집어 자신의 루카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모닥불의 온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 일부는 호기심이 많고 일부는 적대적이었지만 누구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혔고 이제 그 남자의 운명은 결정됐다. 아직도 뼛속까지 느껴지는 추위와는 대조적으로 묘한 따뜻함이 혁재를 감싸고 있었다. 공기 중에 강한 허브 향이 났고 씁쓸하고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깊은 통증으로 머리가 욱신거렸고 온몸이 보이지 않는 힘에 맞은 듯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오두막의 지붕, 소박한 통나무가 얽혀 있거나 균열을 덮고 있는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닥불은 공간 중앙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다진 흙벽에 잔물결 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농장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려고 노력했고 그의 목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모든 근육이 저항하고 모든 뼈가 유리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의 몸이 그의 것이 아닌 것처럼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나고 손가락이 얼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옆에서 움직임이 그를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불 옆에 웅크리고 있는 청년, 검은 눈, 바람에 그을린 피부, 두꺼운 모직과 가죽 옷을 보았다. 그의 자세는 고요하면서도 기민했다. 내가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자신에게도 거칠고 이상하게 들렸다. 청년은 그를 몇 초간 쳐다보다가 당신은 산에서 떨어졌다. 당신의 말이 나를 따라잡았다. 고 대답했다. 그 말이 먼 메아리처럼 그의 마음에 와닿았다. 산, 폭풍, 그의 귀에 윙윙거리는 바람,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혁재는 일어서려 했지만 세상이 격렬하게 돌아가자 그는 바닥을 덮은 털 이불 위에 뒤로 넘어졌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속에 무언가가 부서진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내 말이요. 그 질문은 그를 깜짝 놀라게 할 긴급함과 함께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고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이 조용하고 확고한 태도만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죽을 뻔했잖아. 그 말이 혁재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죽음. 그는 그녀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그곳,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미지의 장소에서
그는 자신이 눈 밑에 묻힌 또 다른 몸이 되기까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두막 주위를 맴돌다가 알아차렸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닥불 반대편에서는 몇몇 인물들이 말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 조심스러운 눈빛, 긴장된 몸, 마치 잘못된 행동을 기다리는 듯 그들은 의사도 아니고 구조대원도 아니고 원주민이었습니다. 혁재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옆에 있는 청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를 발견한 것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울리는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칙칙한 아침 햇살이 루카의 틈새로 새어들어 다진 흙바닥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허브 끓는 냄새와 모닥불 위에서 장작 타는 냄새가 뒤섞여 공기가 희미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혁재는 여전히 온몸의 통증의 무게를 느끼며 눈을 떴다. 그의 가슴은 숨을 쉴 때마다 불타올랐고 그의 갈비뼈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 갇힌 듯했다. 근육이 아프고 머리가 심하게 욱신거렸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의 시력은 희미한 빛에 적응되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작은 돌절구에 마른 나뭇잎과 뿌리를 으깨며 능숙한 몸짓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민첩한 손은 재료를 정밀하게 섞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혁재는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했고 그의 입술에서는 고통스러운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손가락 끝으로 그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단단했지만 조심스러웠다. 당신은 아직 약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낮고 감정이 없었다. 그는 침을 삼켰고 제자리에 있지 않은 느낌을 받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세계의 길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의 유일한 걱정은 자신이 느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따라 그곳에 있었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소리, 부드러운 신음소리, 그리고 가느다랗게 기침하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혁재가 고개를 돌리자 털다묘 사이로 오그라든 작은 몸이 보였다. 소녀.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건조하고 갈라졌습니다. 그의 호흡은 불규칙하고 강제적이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연약한 몸이 부서질 것 같다. 그 이미지는 단검처럼 그에게 박혀 있었다.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들렸는데 내가 느끼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무언가, 즉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내 반대편에 있던 승민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순간 혁재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두려움을 보았다. 모르겠어요. 그의 대답은 거의 속삭이듯 짧았다. 나날이 심해지고 있어요. 약초로 잠시 달래도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혁재는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너무 작고 연약했습니다. 기억이 폭풍처럼 그를 덮쳤다. 윤서는 눈을 깜박였고 갑자기 그녀는 그 추운 오두막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병원에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공기에 스며들고 하얀 빛이 그곳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윤서가 병으로 몸이 창백해진 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한때 생명력으로 가득 차 빛났던 그의 눈은 이제 그가 매일매일 벌이는 투쟁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돈, 권력, 영향력, 그 어느 것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현재로 돌아왔다. 이제 그 앞에는 또 다른 삶, 소녀가 걸려 있었고, 윤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뭔가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들에게는 이미 아픈 아이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를 돕기 위해 그들이 가진 작은 것을 사용했고,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해 한탄만 했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음식과 약초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를 보내주십시오. 혁재는 환경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가 거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억지로 일어나 앉았고 온몸이 그 노력에 대한 불평을 느꼈지만 이제 그를 가장 짓누르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은망덕함을 생각했다. 몇 시간 전에 그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즉 건강, 돈, 시간을 무시하고 목적 없이 말을 타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윤서가 어린 소녀가 죽어가는 동안 울부짖는 그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녀는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녀는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처음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혁재는 가슴에 뭔가 다른 느낌이 들자 심호흡을 했다. 그것은 단지 갈비뼈가 부딪히는 고통이나 피로의 무게가 아니라 더 깊고 따뜻한 것이었다. 마치 엄청난 사랑이 그를 침범한 것 같았고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무언가가 그를 감싸고 그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심의 추위를 없애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고 거의 형언할 수 없는 감사가 그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민과 엄마, 잠든 소녀, 열병과 싸우는 연약한 작은 몸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윤서가 생각났다.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녀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항상 믿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는 매 순간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당신을 데려가셨는가?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여러 번 울려 퍼져서 그는 답을 찾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어떤 표징이나 목적을 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에도 자신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잊혀진 마을 한복판에 앉아 있는 나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다. 어쩌면 거기에 신이 있었을 수도 있다. 아마도 승민을 산으로 인도한 사람, 센트리가 그를 찾게 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나는 그에게 또 다른 기회, 보답할 기회를 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생각을 하기도 전에 말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밖에서는 눈을 때리는 발굽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긴장감이 번개처럼 퍼졌다. 승민은 얼른 일어났다. 장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여자들은 아이들을 루카스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말을 타고 도착한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거의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객실 문이 쾅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세 남자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룹의 리더는 주위를 둘러보며 권위 있는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백인 몬세라트 형제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실종된 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은 그들을 둘러싼 눈처럼 차갑고 뚫을 수 없는 채로 남아 있었다. 바람이 루카스를 통해 휘파람을 불며 나무와 허브가 타는 향기를 실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 중 한 명이 뭔가를 알아차렸습니다. 인상적인 검은 말이 오두막 중 하나 근처에 묶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보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있었다면 협재도 있었다. 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승민이 앞으로 나섰다. 여기 있어요. 제가 구했어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낯선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혁재가 쉬고 있는 루카를 향해 걸어갔다. 몬세라트 박사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역은 그 남자들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의 부재를 알아차리자마자 그를 찾으러 파견된 그의 고용인 농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둘러보자마자 표정이 달라졌다. 그의 누는거리, 보잘것없는 담요를 두른 사람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켜진 모닥불을 훑어보았습니다. 경멸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인디언들은 항상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먹고 살아요. 제역 불처럼 그의 목구멍으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는 아마도 무시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조차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의 목소리는 주저함 없이 확고하게 나왔다. 존경. 남자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혼란스러워했다. 선생님. 제역 한 걸음 더 나아갔고 그의 시선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이 사람들이 나를 구해줬고 아무도 해주지 않을 때 나를 보살펴줬는데 당신은 감히 그들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직원들은 어색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그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혁재에게 쏠렸다. 그들은 모든 말을 들었고 처음으로 그를 다른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은 마치 그를 처음 보는 것처럼 팔짱을 끼고 그를 자세히 지켜보았다. 이전까지 그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여성들은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제역 심호흡을 하고 승민에게로 돌아섰다. 아직 안 끝났어요. 승민 씨, 언니를 도와주고 싶어요. 청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의사 친구를 데려가도 될까요? 그 사람은 농장에 있고 면회하러 왔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 중 최고예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승민 망설였다. 돕는 것과 낯선 사람을 마을로 데려오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는 장로들을 바라보며 허락을 구했습니다. 침묵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장로들은 눈빛을 교환했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올 수 있지만 그 사람만이 올 수 있어요. 제역 안도감이 치솟았다. 그는 직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목장으로 돌아가서 의사를 불러오세요. 급한 일이라고 전해주세요. 남자들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출발했습니다. 혁재는 승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의 내면에 무엇인가가 그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녹화 내부에서 불이 부드럽게 타오르며 피곤했지만 안도한 얼굴에 희미한 빛을 비췄습니다. 승민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혁재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고 이전에는 없었던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혁재는 고개를 저으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아니 승민아, 고마워할 사람은 나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눈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순간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남자는 이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마침내 의사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임상의 중 한 명인 준영 박사는 귀족적인 외모와 엄숙하지만 세심한 눈빛을 지닌 키 큰 남자인 제재의 직원 한 명과 함께 민첩하게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녹화에 들어가 서류 가방을 열고 아픈 소녀를 검사했습니다. 그의 임상도는 호흡, 심장 박동, 증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홍반열이 있어요. 그가 몇 분 후에 말했다. 이와 같은 시골 지역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진드기 4개 감염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승민의 마음이 떨렸다. 치명적인? 그런데 의사가 서류 가방에서 항생제가 담긴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다행히도 나는 비상시에 대비해 항상 약을 가지고 다닌다. 이것이 그녀를 치료할 것입니다. 승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혁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미 가진 것이 거의 없었던 그 가족은 그를 돕기 위해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의사는 소녀에게 약을 투여하고 효과를 기다리는 동안 혁재와 승민, 준영은 마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소녀가 이렇다면 이 마을의 병이 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혁재님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승민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우리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몸살을 앓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열을 앓습니다. 제임스는 신중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오두막집을 다니며 수년간 고통을 숨겨온 노인, 어린이, 여성, 전사를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경미했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감염도 있었습니다. 그는 의약품을 배포하고 관리 및 위생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죽음의 문턱에 있던 꼬마 아마루가 웃으며 깨어났습니다. 열은 사라졌고 그의 눈은 다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려고 노력했고 즉시 놀고 싶었습니다. 마을 아줌마들은 신이 났습니다. 승민 어머니는 기뻐서 울고 계셨습니다. 장로들은 혁재의 지시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신음소리가 행복을 방해했습니다. 혁재 씨, 무슨 일이에요? 준영이가 몸 옆으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아무것도의 혁재는 숨기려고 했다. 믿을 수 없는 의사는 그를 앉히고 진찰을 하게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당신이 아직도 서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제역 심호흡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지금 웃고 있는 승민이와 어머니, 장로들, 전사들,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혁재는 출발을 준비하며 센트리가 묶여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검은 말은 자신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마치 이 순간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듯 나지막하게 울부짖었다. 혁재는 아침의 추위와 대조되는 피부의 따뜻함을 느끼며 동물의 근육질 목에 손을 얹었다. 순간 그녀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낮았습니다. 센트리는 콧방귀를 뀌며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혁재는 미소를 지으며 동물의 머리에 이마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곳에서 그는 말없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다시 살게 해줬어요, 친구. 바람이 불었고 혁재는 다시는 센티넬라를 말로만 볼 수 없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가이드이자 그의 영혼을 영원히 변화시킨 장소와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였습니다. 다음날 혁재는 시내의 한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나는 마을과 사람들, 거의 죽을 뻔한 소녀를 잊을 수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는 백만장자 친구들,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걸 바꾸고 싶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건강, 자원, 존엄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혁재는 마을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 음식, 감기에 대비한 옷을 가지고 도착했지만 물질적인 것 이상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사회 프로그램, 정기적인 방문 의사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여 이 지역 사회가 다시는 잊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을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을이 아니라 그에게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승민과 나란히 서서 산을 바라보았다. 혁재는 아마도 신이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건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승민 미소 지었다. 이제 혁재가 이해한 진실을 담은 바람이 그들 사이에 불었다. 고통은 풍요가 우리를 잊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는 단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따르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데려가며 진정한 목적을 찾기까지는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역 목적 없이 출발하여 목적지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계속 나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감동을 받았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마음에 드는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마음에 와닿는 더 많은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